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종섭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1.6%, 1.7% 하는이 내다보는 전망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저성장이 왔고 이게 또 일반적이다. 앞으로 고성장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런 그쵸, 것이 예. 대체적인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저성장 시대 어떻게 개인들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센터장과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상건 센터장님, 우리나라 저성장 시대가 됐는데 이 투자 관점에서의 어떤 핵심 또 이게 일본의 사례 이런 게 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견해로는 부족하지만 네. 그 저성장과 고령화가 만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성장은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직원들 얘기하면서 약간 저도 노땅 꼰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성장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저성장은 꿈을 거세야 하는 사회다. 꿈을 거세야 한다. 꿈꾸기를 어렵게 한다. 아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숲속의 새 때보다는 손안에 새 한 마리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직접 만들어내는 내가 갖고 자산. 있는 거, 내 거. 너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캐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직접적인 이런 자산들이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 성장이 되게 희소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기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말 잘 성장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때때로 테마주처럼 희소하기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네. 이것이 근데 진정으로 근데 성장 회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지마 테마주 같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성장의 희소성에서 성장의 프리미엄을 지불하죠. 아하. 우리 다 막 고성장할 때는 그때는 사실 10% 성장하고 8% 성장하고 그러면은 그래 봐야 독인 객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1% 성장 시대에 한 5% 하면 와 이러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같은 1%라도 저성장대 1%는 비율로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8%에서 10%, 2%의 2를 8로 나눈 비율과 1%에서 2% 성장하면 2배가 성장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 완전히 그 프레임 자체가 달라졌네요. 그렇죠. 성장이 희소한 자원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양극화죠. 양극화. 지금 현재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현재 집값이 이렇게 움직임 보면서 되게 불편한 게 드디어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방향으로 이제 본격화되고 있구나. 가는구나. 그래서 전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 지방을 부활시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무조건 그 사람한테 전 투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더 속상한 거는 그 정치권이 정말 장기적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도 파이프를 하나 깔고 그 가스 파이프를 깔아도 집들이 띄엄띄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걸 없앨 수 있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기료 가스를 무장적으로 올릴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 여행 가보시면은 기차역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중을 시켜놓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이제 저보다도 그쪽 전문가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모셔가지고 저희 같이 하는 그 한양대 전영수 교수 우리 전교수. 저희 기자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전 교수 같은 일본 전문가 완전 전문가니까 그런 전문가들 들어주시면 될 건데 근데 이런 자산 시장의 양극화라는 현상 자체도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성장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령화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정부가 더욱더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막 정치인들은 더 많은 걸 약속을 합니다. 그건 이제 실버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 노인 민주주의죠. 당연히 그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정치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실버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 나타나고 있죠 이미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을 때 그들은 실버 데모크라시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수많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뭘 주는 약속. 근데 약속에는 비용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인 비용이 또 동반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이 이제 정부 재정이
왜냐면 우리가 버블 때문에 이렇게 재정이 나빠진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정부거든요. 네. 근데 그 일본이 그 우리가 뭐 버블 때문에 그랬다고 버블과 버블의 붕괴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본은 그때 국민소득 3만 달러였고 해외 순투자 1위 국가였었고 정부 재정도 좋았는데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의 고령화와 정부 재정 적자는 그래프를 보면 완전 정비례합니다. 같이 맞춰서 정비례합니다. 고령화될수록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 예, 그래서 저는 안 그러길 바라지만 정부 재정에 대한 리스크가 그 장기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 문제를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대 간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자체를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 개혁도 그런 거거든요. 뭐 막 복잡하게 막 수치 갖고 얘기하지만 국민 개혁은 그냥 전 세계 공식이에요. 네. 뭐냐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고 이게 개혁의 본질이에요. 네. 모든 나라가 다 이거를 어떻게 잘 포장을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냐. 포장까지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해내느냐에 네. 남은 숙제이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약속을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문제 같은 것들 자주 손댈 확률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조세 효율적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세 할 수 있는 상품들. 그렇죠. 현금 흐름, 그다음에 양극화, 그다음에 성장의 희소성,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 조세 효율적인 수단들을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자산을 고민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죠. 배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 아까 뭐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많은 분들 자산의 거의 70%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으로만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금 흐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핵심인 것 같고 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동산 중에서도 또 부동산 정말 안먹이 잘하시는 분들 하시면 돼요. 저는 뭐 이게 뭐냐면 선수들이니까 잘 못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억척스럽게 부동산 좋다고 해서 따라가시는 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하는 게 문제지. 뭐 근데 부동산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 후배들은 그런 친구 있는데 주식은 일도 안 해요. 부동산만 합니까? 부동산에도 뭐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특기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평균적이신 분들이 살면서 괜히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한번 잘못 의사결정하게 되면 부동산 편중이 더 심해지면 또 자산이 또 크잖아요.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자산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뭐 그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 수익률 이건 알 수는 없죠. 시장이 나중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과거와 같은 기대 수익률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은 제 주변의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세요. 뭐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이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하게 투자를 분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일본 얘기 했었으니까 이제 요즘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것이다. 긍정적이다. 이건 왜냐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 하나는 일본의 경험을 보면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오면 예금이 좋은 투자처예요. 자꾸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일본 노인들 중에는 그 단스라고 그러잖아요. 장롱 일본 말로 단스 예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롱에 넣고 죽었는데 딱 이삿짐 그 장의업체 가서 보니까 장판 밑에 돈 깔려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치매 한국도 이제 그 문제가 치매 노인들의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도 되게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일본도 그 당시부터 시작된 게 글로벌 투자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이잖아요. 성향이. 그래서 집단 수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그러니까 월 지급식 채권형 펀드 같은 게 잘 됐어요. 해외. 약간 안정형.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다 몰빵해서 몰빵까지 아니고 뭐 레버리지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자산을 그 해외에 분산해주는 글로벌 분산 투자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서 투자 기회가 이렇게 뭐 그 투자 기회를 더 확대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지만 정부 재정의 리스크가 왔을 때는 사실은 한국 자산을 좀 안 가지고 있어야 더 안전한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 자산을 또 국적별로
이렇게 예, 좀 분산하는 그렇죠. 미국 주식 얼마, 한국 주식 얼마 이런 예, 식으로. 뭐 그리고 옛날에 뭐 우리나라 원화를 기축 통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네. 글로벌 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저랑 뭐 공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미국이나 주변 중국이나 강대국들 영향을 그냥 바로 받죠.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그 기회를 활용해서 성장한 국가고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 운명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그 지정학적인 맞습니다. 그런 그러기 측면이죠. 때문에 이게 좀 뭐 연금과 같은 것들은 해외 투자하더라도 전혀 세금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자산 조세 효율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하고 분산 투자하는 것은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다 하고 계신데 네. 이런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잘 돼야 되죠. 네, 우리나라 주식도 네. 잘 돼야 되고요. 조세 효율적인 상품에 투자해야 되고 글로벌 분산 투자도 예. 괜찮다. 그런 예. 식이 어쨌든 저성장 시대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센터장으로부터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